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첫 실무자 준비 회동이 진행됐습니다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의 만남이 이번 주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 후 첫 행보에 나선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자 준비 회동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민생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라는 이야기까지는 오갔습니다만은 의제는 물론이고 아직 날짜도 정해지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첫 만남 이후에 날짜가 정해지거나 의제가 조율돼서 좁혀지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적었죠. 왜냐하면 이제 홍철호 정무수석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고 그다음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들은 얘기를 갖고 다시 대통령실 들어가서 회의를 하겠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안 또는 그럴 수 없는 안 이런 것들에 대한 대통령실 자체 정지 작업을 또 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조만간 다시 만날 겁니다. 곧 만나서 그 안을 토대로 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그때 날짜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날짜를 정하게 되면 사실은 떠밀려서 하는 그 사전 정지 작업이 되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평탄 작업을 하기 어렵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예정됐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성과가 없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많이 듣겠다라고 한 마당이기 때문에 아마 홍철호 정무수석의 임무도 최대한 많이 듣고 와라.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원하는 게 뭔지, 또는 조율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분위기 보고 의제를 듣고 와서 논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쫓기듯이 뭔가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차근히 가는 것이 좀 좋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일부 언론에서는 내일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내일 일정도 비워놨다더라.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내일 당장 영수회담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 이번 주 내에는 사실 물 건너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진행됐다고 하는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언론에 이제 보도된 내용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해보면 의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 의제에 대해서 뭔가 좁혀지거나 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일정이나 이런 게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확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좁혀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일정에 관해서도 거의 일정에 대해서도 거의 이제 얘기가 안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의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선이 그어지거나 그런 것조차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먼 것 같고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조건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논의가 되는 분위기 속에서 추가로 일정을 잡고 실무회동의 일정을 잡고 그래서 거듭 회동을 진행해 나가면 양측의 어떤 입장이라든가 또 의제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좁혀나가면서 합의에 이르러서 뭔가 영수회담이 그래도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간다. 이러면 참 좋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끼어 들어가면서 앞서 보셨듯이 의정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급한데 그리고 또 여야 관계나 이런 것들도 대통령실의 입장과는 별개로 여야 관계나 이런 것들도 앞으로 여러 가지로 대치 국면이나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하면서 그러면 지금은 좀 영수회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결론으로 혹시 가게 되면 앞으로 따로 또 기회를 찾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론이 나지 않도록 이번에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최대한 기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좀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도 맞는 말씀인 게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당장 조국 대표가 나 만나고 가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나 만나고 가라고 했을 때 의제 조율을 할 텐데 그 조율되는 의제가 상당히 강경 의제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 의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회담임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강경한 의제를 내놓게 되면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과연 지금 가장 시급한 의제가 뭐냐? 의료개혁이잖아요. 현재 의료 공백 이 부분하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생회복지원금 이런 부분인데 그 이후에 특검 의제를 만약에 조국 대표가 강하게 요구한다. 그리고 당내 강경 목소리가 거길로 연결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보면 그냥 한 진영의 대표인 것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내가 차기 주자로서 전 국민을 대표한다. 이런 취지의 의제 선정을 할 것 같고 대통령 입장에서도 보면 현재
뭐 특검 이런 의제를 그 조율하느라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일단 만나야죠. 만나서 의제가 조율이 결렬되는 게 아니고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정도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의 의제 중에 개혁 과제를 서로 합의하기로 했다, 논의하기로 했다. 이 정도만 돼도 사실은 국가를 두 분이 국적 파트너로서 논의해 간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지금 뭐 25만 원 민생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수정을 좀 해서 제안할 가능성 이런 부분도 열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민주당은 수정 제안하지는 않겠죠. 그대로 제안하는데 대통령과의 그 의제를 갖고 논의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금 현재 재정 상황에서 줄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전부 다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초당적 행보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본인 철학적 기반 하에서는 원래 해주면 안 되는 거지만 원래 이게 협치라는 게 약간씩 양보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양보를 주선하지 않을까. 어차피 이제 집행권은 대통령한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야당을 테이블로 이끌어서 이게 얘기하다 보면 어느 정도 양보가 되는구나. 그럼 야당도 양보하는 것이고 여당도 양보하는 것이고요. 대통령이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일 수도 있고 본인도 양보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협치의 근본적인 플랫폼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반대하지만 의료개혁은 단위 올라와야 되고요. 민생회복지원금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협치의 플랫폼이 작동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도 너무 강경하게 가기보다는 일단은 신뢰를 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의제까지 내놓을 것 같으세요? 지금 뭐 가령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뭐 입장을 얘기를 해라. 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국회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그러한 얘기를 꺼내기가 적절치 않고 시기도 맞지 않고 한 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요, 일단은. 그런데 당장 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이나 이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새로운 의혹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의혹들, 가령 당시에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이 예를 들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 경찰로 넘어갔던 그 당시에 이 해병대 수사단이 넘겼던 그 자료를 다시 회수하도록 하였는가라는 것들, 그것이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것이냐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던 것이냐 등등의 이런 의혹들을 공수처가 수사를 열심히 잘 해가지고 결론을 잘 내야 될 텐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가능하겠느냐라는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결국은 이제 특검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주장이고 판단인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금 국회에서 우리가 주장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주장을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마도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국면에 나는 특검이 올라오면 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든지 수용을 하겠다든지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가타부타 입장 발표를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 어떤 이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어떤 국정기조에 관한 어떤 유감 표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이런 쪽으로 이 협상 과정에서 흘러갈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가령 제가 국정기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정권의 어떤 핵심적인 정책 철학에 관련된 것들을 꺾거나 이렇게 뭐 되돌리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이건 문제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어떤 태도들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면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대통령의 태도였든지 아니면 지금 이종섭 장관을 예를 들면 호주 대사에 임명한다든가 이런 것과 관련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정치적 어떤 태도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러한 국정운영 스타일에 대한 어떠한 전환, 어떠한 태도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시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만들면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서 또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말씀인 게 그렇게 따지면요 서로 다른 부분을 부각시키는 회담이 되게 되면 저는 갈등만 더 부추기는 회담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요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 이 대표한테 앞으로는 그 안건조정회 이런 것들 잘 거치고 일방적으로 국회 통과를 자제하십시오. 그동안 했던 부분에 사과하십시오. 이거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 못 되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 간에 만나서 앞으로는 그런 아쉬운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치의 모델을 만들자는 게 이번 회담의 목적인데 과거 거를 소환해가지고 사과해라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한테 당신도 사과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그 의혹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아니에요. 공수처에서 하는 수사가 잘못됐다는 지금 방증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공수처라는 게 왜 만들었습니까? 대통령실이나 고위공무원들 못 믿겠다. 이분들에 대한 수사 공정하지 않을 것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 거예요. 그럼 공수처가 수사 열심히 하고 있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의 압수수색을 다 했어요. 그다음에 포렌식 다 거의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켜보면 되잖아요. 그 지켜보고 나서 미진하다 그러면 특검하는 게 그게 원래 특검법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에 부합된 요구를 하는 것이 당내에서도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 당내 의견들이 취합된 이후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상호 간의 다른 부분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 선택으로 밀어붙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기대 및 예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예. 예. 제가 이것을 상호 간의 요구와 그다음에 수용, 요 구도로만 풀지 않아도 된다. 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대통령께서 여러모로 이번 총선 결과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이런 부분은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공수처가 열심히 잘 수사하면 됩니다. 잘 하면 되는데 지금 가령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령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러면 공수처가 더 수사를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냐 등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밝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방법을 찾으면 훨씬 더 많은 가능성들을 더 다양하게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예. 이 회담이라는 것은 그 전에 의제 설정하고 논의할 때부터 다양한 가능성들을 추가로 열어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요구를 예를 들면 3개, 4개 이렇게 내놓고 수용하세요. 수용하지 않았으니까 이 판 깨겠습니다. 이런 구도가 꼭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 드리는 맞습니다.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아직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의제 설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앞서 친명 자정이 정성 의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조국 대표가 영수회담 전에 이제 범야권의 이 연석회의를 제안한 것을 두고 정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조국 대표와 그렇게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좀 여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에서 좀 신경전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 앞으로 둘 사이에 좀 미묘한 갈등이 계속되는 거 아니냐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범진보 함께 움직이자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그 회담한 이후에 그 성과 없음을 또는 성과 나오면 그 성과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공방, 노선 공방, 적자 공방을 위한 사전 포석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조국 대표가 분명히 뭐 특검법,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을 의제로 삼아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근데 그 의제는 적절치 않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와 관련돼서는 좀 유연하게 접근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유연하게 접근한 이후에 성과 내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은 입장에 불만을 표시할 거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대표는 진보 진영의 어떤 지분 확보 내지 지지층 확보를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죠. 따라서 저는 오히려 조국 대표가 좀 유연하게 접근하세요 이런 제안을 한다 그러면 저는 믿겠는데 그렇지 않고 강경한 제안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약간 우클릭으로 옮겨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 보면 또는 조국 신당에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진보 내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커진다. 제가 정치적으로만 본 겁니다. 조국 대표가 어떤 생각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주 이례적으로 나 먼저 보고 가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어떤 회담을 대통령이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조국 신당이라는 또 다른 정책을 들고 나오시는 분들과 같이 연대해가지고 회담을 한다. 이건 맞지 않기 때문에 분명한 정치적 목적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섭단체 구성도 그렇고 뭐 연석회의 제안도 그렇고 민주당이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이 좀 계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새로운 국회가 구성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 조국 혁신당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배려할 것이냐의 문제는 일단은 밀어놓으려고 하겠죠. 지금 상황은 아니다라고 할 텐데 새로운 국회가 열리더라도 아마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뭔가의 스피커, 소위 말하는 이제 범민주당 지지층을 향한 강력한 어떤 스피커의 어떤 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국 대표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인정하겠지만 원내에서 뭔가 결정권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결정권은 놓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뭔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거나 그런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되면 그 결정권의 일부를 민주당이 양보해야 되는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안 놓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 일부 양보를 한다던가 또 교섭단체 구성 요건의 완화를 이제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은 양보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법약권 연석회의라든지 이런 것들 조국 대표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사안별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원내에서 뭔가 결정해야 되는 국면에 필요한 그런 순간에 저러한 카드를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은 되고요. 다만 이런 뭐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정치적 조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요거는 변론으로 하고 지금 교섭단체 구성 요건의 완화라는 것은 이전에 이재명 대표가 다당제를 예를 들면 지향한다든지 이런 어떤 정치 철학을 여러 가지를 얘기한 바 있잖아요. 그것의 일관성을 가지려면 제도적으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보려 하면 그러면 이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는 변론으로 하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17개월 만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시작을 했죠. 여당 일각에서는 도어 스태핑 재개 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도어 스태핑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정례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2년 동안 대통령께서도 많은 학습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뭐 그때랑 다르실 거다. 또 쓴 질문도 받고 아하. 또 약간 당황하는 모습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바거든요. 아. 저분도 인간이구나. 저분도 고통을 받는구나. 그렇게 해서 정말로 큰 똥볼만 차지 않으시면 지지율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야말로 정식 기자회견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까지의 나름대로의 그 소회나 잘못했던 점들에 대한 그런 자기 반성의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는 국정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겠다. 그렇게 청사진을 내놓으시고 사실 여당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도어 스태핑을 재개해야 한다. 혹은 정식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어쨌든 이제 소통을 이제 좀 뭔가 좀 더 강조하고 해야 한다라는 주장인데요. 글쎄 어떻게 좀 더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일단 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대통령실 내부의 논의라든가 대통령의 의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가령 출입 기자단하고의 스킨십을 강화하는 거에 좀 더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언급이 되는 김치찌개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상당히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떤 김치찌개여서 대통령께서 상당히 자신하시는 이제 맛일 텐데 기자였다면 저도 한번 맛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정도로 궁금하긴 한데 사실 처음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기자들하고 한번 김치찌개 끓여서 같이 먹고 싶다. 근데 사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김치찌개에 더불어서 뭐 족발도 있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했다. 빈대떡도 있고. 저는 그런 자리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소통이 부족했다라든지 좀 언론과의 관계가 좀 더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사실 그런 스킨십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그게 도어 스태핑이든지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거 공식적으로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경로에 있는 언론의 역할을 최대한 살려주는 역할을 대통령이 해야 된다 이제는. 이런 것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그 방법론으로서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도어 스태핑이라고 불렀던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냐 저는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위험도가 크다라고 여전히 위험도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정치 현실에서는 그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불필요한 논란 또는 오해 또는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시킬 수 있어서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말고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식 기자회견을 이전 대통령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회로 수시로 여는 것이 오히려 맞는 해법이 아니냐.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밖에 나갈 때마다 중요한 시기에 기자회견을 수시로 열어가지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또 대통령께서는 여러모로 미국의 정치나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지금이라도 살려서 여러모로 시행을 하면 언론의 평가라든가 국민의 평가가 여러모로 좋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대통령이 어쨌든 여소야대 야당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소야대 이런 국회 상황 하에서는
대국민 직접 접촉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촉을 늘려야 되는 것인데 도어 스태핑은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저녁 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매일매일 하는 도어 그러니까 스태핑. 매일이든 이틀이든 일주일에 서너 번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대통령이 자꾸만 언론에 노출이 돼야 돼요. 이것이 다소 논란 있는 언행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적 시각에서 보면 친근함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정치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대통령이 혹시나 실수가 두려워서 언론에 노출이 안 되고 자꾸만 안 나오게 되면 저는 인지도가 떨어지게 되고 대통령의 통치 기반은 흔들린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실수는 안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할 때 하시는 것은 다소 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언론을 통해서 밝히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하루에 그 스태프들은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장관들도 할 일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녁 때 하시든지 또는 뭐 점심 때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아침 피하고 하는 도어 스태핑은 오히려 지금도 필요하다. 이전에는 조금 미숙하셨지만 예. 지금은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자꾸만 대통령 모습이 보여줘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정훈 의원의 진단이 좀 맞다고 봅니다. 예, 어떤 방식의 소통이 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이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신임 비서실장이 임명이 완료가 됐고 그렇다면 이제 국무총리에 누가 임명이 될 것이냐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친명계 인사들이죠. 주호영 총리설에 계속해서 힘을 싣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여러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여러 해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로 이제 정치공학적 해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령 주호영 지금 이제 의원이 예. 지금 이 지역구가 어쨌든 간에 TK 지역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결과를 통해서 영남에 갇힌 당이 돼버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도 그리고 영남의 우호적인 여론에 기대에 있는 그러한 좀 여러모로 이 지지 기반이 축소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또 TK 총리냐 뭐 이런 나름대로의 평가를 유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의도로 뭐 주장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 않을까라고 봐요. 긍정적인 생각이 있지 않을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전에 있었던 총리 인사와 관련된 논란이라는 게 사실 박영선 총리설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야당에서도 좀 곤란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일부에서는 야당 파괴 공작이다.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그런 주장도 했는데 사실 이게 협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국정기조의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약속하고 그 거국 내각이라든가 이런 걸 꾸리기 위한 프로세스를 잘 밟아가는 과정에서 야당 인사를 추천받아서 총리에 임명하거나 이런 거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은 지금 그래도 국민들에게 이러한 좀 협치의 메시지를 전달해야겠기에 야당 성향의 인사를 그냥 데려다 앉힌다라는 그림이면 야당도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기도 어렵고 반대하기도 어렵고 이런 딜레마 상황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오히려 이 여당 성향의 인사 중에 뭔가 적합한 사람을 언급함으로써 대통령의 부담을 차라리 줄여주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렇다라고 할 때 그러면 완전히 소위 말하는 세간에 알려져 있는 친윤 인사, 뭐 언론이 부르는 그런 인사를 언급할 것이냐.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 중에서 그래도 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런 인사 그리고 그 정도의 경륜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일부 거론된 인사 중에 그래도 주호영 의원 정도가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정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론되는 이름이지 않을까 일단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야당 입장에서도 어쨌든 복합적으로 판단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총리 인준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민주당 내에서 이런 분위기들이 이 총리 인준에 좀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인준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좋다, 싫다, 인간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하고 그다음에 편하다 또는 버겁다, 그러니까 정치적 맞상대로서 버겁다 이런 평가하고는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호영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사실 엄청 좋으신 분이죠. 친화력도 좋고 경험도 많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정당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원내대표와 정당으로 비유한다면 대통령은 정당의 당대표격이고요. 그다음에 총리는 원내대표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야당을 상대해야 되는 분들인 거죠. 그렇다면 야당을 상대하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리는 국회 나가야 되는 날이. 그런 관계에서 보면 야당과의 관계가 원만함과 동시에 야당을 잘 설득하거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인물인지 여부가 이제 주호영 대표에 대한 평이 그렇게 따지면 야당이
하는 주호영 대표에 대한 호평은 사실은 편하다죠. 편하다. 다 뻔히 들여다 보인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전략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이제 국회 인준이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주호영 대표가 일단 뭐 우선순위 고려가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전략적 판단을 한다 그러면 고민이 좀 많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총리와 관련된 야당의 평가는 대통령의 고려 대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회동과 관련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 바가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전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을 했는데 비대위원들과는 만찬 회동을 했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름의 어떤 기준이 있었겠죠.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자신이 어쨌든 고생할 때 자신을 믿고 어쨌든 비대위에 합류해줬던 사람들이 밥을 먹자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히려 대통령의 어떤 요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이 있는 와중에 홍준표 시장도 만나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 시기에 또 만나는 것이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이나 이런 것들을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또 거절하는 게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한간의 해석대로 자기 사람은 챙기기 위해서 따로 만났지만 굳이 또 대통령하고는 불편한 관계가 이제 됐기 때문에 굳이 또 그것은 칭병해서 난 병이 있으니까 못 만나겠다라는 핑계를 대고 안 만난 것인지 아니면은 비대위원들 만날 때는 잠깐 뭐 이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만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치적 해석은 뒤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나올 수밖에 없는 정치적 해석이라는 거는 대통령 만날 때 오히려 이 건강이 좀 어렵더라도 약이라도 먹고 가서 만나는 것이 훨씬 더 예의에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비대위원들이 만나자고 할 때, 전직 비대위원들이 만나자고 할 때 오히려 그건 좀 미루는 게 맞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너무나 윤석열 대통령하고 선을 긋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정치적 판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있던 것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어쨌든 이번에 이런 보도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는 당내에서도 그렇고 곤란해진 상황은 맞다라고 보는데 다만 장기적으로 어쨌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 정치 복귀를 해야 되고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된다라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관계에 있어서 뭔가 복구해야 되고 뭔가를 다시 뭔가 봉합해야 되고 이런 관계로 굳이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지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은 또 평론가로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인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 만남 자리에서 나왔던 발언들을 좀 여쭤볼게요. 이러한 시간에 익숙하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내공을 쌓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럼 일단은 정치에는 언젠가는 복귀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공이 필요한 것은 정치 활동에 필요한 내공일 테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공을 쌓으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가리지 않고. 거기에 대통령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당연하죠.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지 그런 그 대통령과의 만남을 보는 밖의 시각은 어떤지 이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일부러 만나지 않았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물론 불편한 마음이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일부러 피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저는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곁에 있던 뭐 전 비대위원 김경률 씨 같은 경우에 약간의 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를 벌어질 수 있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그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도강령회라고 있잖아요. 지금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내가 지금 현재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는 지지가 이 정도니까 나보다 대통령이 낮으니까 내가 함부로 대도 돼. 이렇게는 생각 안 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김경률 씨 등이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마치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라고 오해를 사는 이제 이런 행보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전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당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 미팅에 윤재혁 그 원내대표도 비대위원이잖아요. 그다음에 김혜지 당선자, 한지아 당선자 네. 이런 분들이 있었는지 여부, 그다음에 유희동 씨도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보면 만약에 거기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초청에 안 갔다 그러면 그런 말들이 대통령께 전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게 알려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저걸 예단해가지고 두 분지간에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행보를 할 것이다. 저는 아직까지 이르죠.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건 사실은 널뛸 수가 있어요. 언제 올라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치 행보를 딱 본격화했을 때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됐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주변에 있거나 본인도 현재 지지율이나 정치 상황을 견고하게 보고 정치 설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갖고 만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좀 입법 관련 움직임 살펴보도록 할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이죠. 이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도록 요구하는 안건을 국회 정무위에서 이제 단독 의결을 한 상황인데 본격적으로 이제 야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시작됐다 하면서 여당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을 하고는 있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일단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마치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저 부분을 목리부린이라고 그냥 갖고 있었다라고 민주당 측에서는 주장하는 듯 보이는데 실제 민주화 저 유공자법은요. 이게 법 체계상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법제사법위원회가 뭐 하는 거냐면 자꾸 심사라는 그런 것도 하지만 체계 심사를 하거든요. 현행법 체계, 헌법이나 현행법 체계 하에서 이 법령이 또 이 조항이 이게 맞는 것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60일, 90일 동안 심사해라라고 시간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땡겨간 거거든요. 직회부를 한 건데 문제는 민주화 유공법이 일단은 민주화 관련자 예우법이라고 보상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화 그러니까 64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화 민주화 질서 또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싸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인정해 주자라고 일반적인 법이 있어요. 여기에 다 보장이 됩니다. 근데 저 특별법을 또 만들자는 겁니다. 5.18처럼. 그러니까 그 특별법을 만들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느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 국가유공자법도 또 있어요. 그 부분은 뭐 전물, 군경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법 체계가 있는데 굳이 지금 와서 유족까지 뭐 양로 비용이나 그다음에 의료 비용 등을 대는 이런 특별한 대우를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왜? 여당이 반대하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기 과정을 거치자는 게 여당 입장이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법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가맹사업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맹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자 대 사업자예요. 가맹자 사업자도 그렇고 프랜차이저도 그렇고 다 사업자거든요. 이 사업자끼리 노동 조합처럼 어떤 노동조합을 결성해가지고 단체 협약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은 뭔가 어색하다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게 23일 날 직회부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로부터 한 달 이후엔 5월 23일에 비로소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않을 거거든요.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저 부분을 부의하려고 그러면요. 30일이 지나야 돼요. 그럼 5월 23일 날 부의한단 말이죠. 거기서 부의하겠습니다라고 의결을 해요. 그다음에 상정하고 통과해요. 이거 하루에 다 돼야 돼요. 그럼 만약에 대통령한테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잖아요. 15일을 건너가요. 그러면 5월 달 끝납니다. 현 국회 회기 임기 자체가 끝나요. 그러니까 되게 안 어울리는 법이라는 거죠. 절차적인 측면, 기한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로 보면 지금 굳이 저 법을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언급해 주신 부분인 것처럼 뭐 여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이 거부권에 대한 부담을 주려는 것이다. 당장 이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어떤 평가가 가능하겠죠. 절차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야당이 뭐 밀어붙인다, 뭐 폭주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런 평가를 자초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에 있어서는 충분한 수기를 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저는 여당 입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총선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쨌든 민의가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수기하는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 법이 여러모로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것이 특혜다라든지 법체계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그냥 거부하지만 말고 대안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유공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이 보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어떤 뭐랄까 여러 가지 배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은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자들이라든가 가맹점주 이런 분들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고 그리고 여러모로 불공정 계약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 때문에 여러모로
비애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거는 이 문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 법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이것을 대신할 수 있다라든지 또는 이 법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대신해 보자든지 이런 논의로 끌고 가야 되는데 여당으로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안 된다,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난해부터 사실은 이거 논의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 가면서 양당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평론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민주화 유공자법은 민주화 관련자분들을 예우하지 않자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법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그에 더해서 양로와 관련된 예우도 해달라. 그다음에 유족 의료비도 대달라. 이거는 다른 데 없는 거예요. 이거를 추가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세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게 대안이 뭐냐? 저는 일반 민주화 관련자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이걸로 그냥 하자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대안이 없는 게 아니고 굳이 이 법을 이런 특별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